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사회문화 연구소장 장승래입니다. 오늘은 그 전 시간에 있었던 2024년도 수능 문제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2023년도 사회문화 수능 기출문제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가면서 개괄적인 올패스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2024년도의 문제에 관련돼서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2023년도의 기출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저희 그 강의는 대치동과 방배동에서 현장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또한 현장 강의에서 더 느끼는 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으니까 현장 강의로 와주시면, 문의 주시면 충실하게 시간표 조절 및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그 수업 커리큘럼들을 보면은 1월부터 2월까지는 지금 실제적으로 어떤 사회문화 속에서 나오는 핵심 키워드 잡는 훈련들을 해왔고요. 3월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및 핵심 요점 정리를 어떤 식으로 문제에다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7월과 9월에서는 이제 실전 문제풀이로 가고요. 나머지 이제 9월, 10월 이후에는 파이널 특강으로 파이널 부분에서 완전히 문제 속에서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현장 강의 수업입니다. 자, 이게 2023년도 기출문제인데요. 이 기출문제를 쭉 살펴보면서, 물론 이제 사회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산문제죠. 이 계산문제를 갖다가, 올패스지만,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다룬다는 거는 꽤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의 어떤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현장 강의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 것까지도 살펴보는 현장 강의 수업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이제 사회문화에서 가장 그 문제 패턴들을 좀 보시면, 2023년도 수능은요, 킬러 문항이 배제되기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비해서 내용이나 난이도는 비슷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3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2024년도에 비해서 좀 더 어려웠다라는 걸 아마 문제를 같이 풀면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제 1번 문제부터 보면은 1번 문제에서 전형적인 패턴인데, 1번 문제 패턴이 무엇이냐면은 자연환경과 사회문화 현상을 비교해서 분석하는 것이 이제 그 시험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기억, 미생물은 적당한 습기와 충분한 먹이가 있는 환경을 선호한다. 그 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에 탈이 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바로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은 자연현상이 될 수 있고요. 다음에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정제된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이 스스로 정제되는 것은 아니죠. 인간의 힘에 의해서 정제가 됐겠죠. 다음에 장내 미생물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항생제를 남용. 즉, 항생제를 만들어낸 것은 자연환경이 아니라 항생제는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기억과 디귿은 자연현상이고, 니은과 리을은 사회문화 현상이다라는 걸 알았으면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인데,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니은에 보시면 사회문화 현상과 같은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즉,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은 가치적이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어떤 가치가 담겨있다 해서 가치 함축적이다 라는 표현으로 답이 2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문제인데요. 이 2번 문제는 굉장히 지금 지문이 깁니다. 지문이 길고, 이것은 지금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한 것이고, 이 양적 연구 방법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풀어가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모 집단이 뭐고, 표본 집단이 뭐고, 종속 변수가 뭐고, 독립 변수가 뭐고,
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이것에 대한 상관관계성을 알게 된다면 여기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건데요. 1번에 갑의 연구에서, 자, 보기부터 먼저 지문이 길기 때문에 지문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지문을 한번 훑어주고 막바로 보기로 가서 보기랑 지문이랑 같이 보는 훈련을 좀 하시면 문제 푸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1번에 갑의 연구에서 표본은 땡땡 기업 직원 전체이고 을의 연구에서 모집단은 세모 기업 직원 전체이다. 자, 이럴 때 어떤 것이 틀렸냐면, 자, 갑의 연구에서 표본은 땡땡 기업 직원 전체라는 표현은 맞지만요, 을의 연구에서 모집단은 세모 기업 직원 전체이다 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을의 연구에서 모집단은 세모 기업 직원 전체가 아니라 세모 직장인 전체가 모집단이 됩니다. 즉 모집단은 내가 조사를 하고자 하는 집단의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만 띄어낸 이 부분은 표본 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2번에 을의 연구에서 디귿은 기억의 조작적 정의에, 리을은 니은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조작적 정의란 것은 어떤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자기가 임의적으로 설정한 개념, 이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하죠. 이런 조작적 정의에 관련된 부분이 2번은 잘못 나왔죠. 그래서 2번이 답이 안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을의 연구에서 직장 상사가 일정 기간 동안 격려와 신뢰를 표현한 것은 실험 처지에 해당한다. 자, 이런 부분들은 직장인 상사가 격려를 해준다는 것은 어떤 실험을 가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험 처치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직장인 상사의 어떤 격려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도출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험 처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꽃을 키울 때도 같은 꽃이지만 늘상 좋은 말을 했을 때의 꽃과 좋은 말을 하나도 안 해줬을 때의 꽃은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이런 것들이 바로 종속 변수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의 답은 3번이다라는 걸 아마 구할 수 있었는데 이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지문이 좀 긴 것 뿐이고, 또한 모집단과 실험 집단, 모집단과 표본 집단, 또 종속변인과 독립변인, 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명확하게 개념을 알게 됐을 때는 3점이지만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로 보여집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관점이죠. 관점에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거시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미시적으로 바라보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거시적 관점이냐, 미시적 관점이냐, 또한 거시적 관점에는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좀 2023년도 수능과 2024년도 수능의 차이점인데요. 2023년도 수능에서는 킬러 문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향후의 문제를 훨씬 더 어렵게 냈지만, 킬러 문제가 사라진 2024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지문을 한 단계가 아닌 기능론만, 거시적 관점만 내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과 미시적을 합친다든지, 아니면 거시적 관점에서도 기능론과 갈등론을 한 문장 속에서 둘 다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수험생들에게 혼동을 주는 형식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3번은 2점짜리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 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냐, 이 세 가지 중에서 판별해내기는 그닥 어렵진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인데요. 자, 여기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화 변동에는 세 가지가 있죠. 문화 동화,
문화 융화, 문화 병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지문에서 나와 있는 가 지문은요. 한번 같이 보면 대중교통 요금 지불 시 현금만 이용하던 갑국은 을국이 개발한 전자교통 카드 시스템을 배우고자 을국의 기술자들을 초빙하였다. 갑국은 이들을 통해 을국이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지금 갑국은 을국의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후 갑국에서는 전자교통 카드도 대중교통 요금 지불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뭔가가 변했죠.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문화가 사라진 건 아니죠. 그래서 기존의 문화도 있고 현재의 문화도 있는 문화 병존이 나타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나글에 보면 병국이 전국을 지배하게 되면서 전국에선 병국 언어 대신 전국의 언어를 쓰자는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병국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관공서는 물론 일상에서도 병국 언어만 강제로 쓰였다. 즉 병국의 언어만 강제로 쓰게 하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강제적 문화 접변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옳은 것을 고르게 된다면 1번에 보시면 가에서는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 그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뭐 보고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을국이 개발한 전자교통 카드를 갑국이 수용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둘 다를 살려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이 1번의 문화 병존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웠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분하게 생각을 하시면 이것이 가 부분이 문화 병존이다라는 거 잡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 조직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사회 조직에 관련돼서 참 학생들 많이 외우죠. 지금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2023년도에는 아주 단순하게 사회화 기관이 몇 개냐, 공식 조직이 어디 있냐, 비공식 조직이 어디 있냐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이게 2024년도에 킬러 문항이 배제된 상황 속에서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 문장 속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이 비교거든요.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내는 게 2024년도 수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024년도 수능형 문제와 같이 2025년도를 준비하려면 명확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공식 조직의 명확한 개념, 또 예시들, 비공식 조직의 명확한 개념과 예시들, 또 비공식 조직과 자발적 결사체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명확하게 3점 문제들을 정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5번 문제는 그 부분이 포인트고요.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6번 문제가 중요한 2023년도에서는 꽤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이 6번 문제 보시면 이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를 하는 방법에 양적 연구 방법이 있고 질적 연구 방법이 있는데 그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행할 때 필요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것은 양적 연구 방법입니까? 질적 연구 방법입니까? 자, 이 방법은 지금 현재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아서 질적 연구 방법으로 지금 실시를 하되 자료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A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A, B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료 1번, 자료 2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A와 지금 B에 대해서 보는 것인데 이 자료 1번과 자료 1번을 분석해 본다면 A에는 문헌연구법이 들어갈 수 있고요. B에는 참여관찰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와 B에 관련된 보기를 찾게 된다면 문제 정답 2번에 가는 기존 연구 동향이나 성과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문헌연구법에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게 사회문화현상에서 굉장히 많이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일탈현상인데요. 이 7번 문제가 일탈현상입니다. 자, 일탈현상의 A, B, C 부분 중에 각각의 아노미 이론, 차별교제 이론, 낙인 이론이 있고, 이런 낙인 이론, 이 세 가지 이론 중에서 요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일탈현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A에서 C는 각각 머튼의 이론, 머튼, 차별교제, 낙인 이론인데, 여기서 A, B, C가 어떤 이론인지를 찾아낸다라면, 지금, 제시된 사례에서 청소년 시기 갑의 일탈 행동은 A를 통해서, A라는 것은 가치관의 혼란을 통한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되겠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출소 후 갑의 일탈 행동은 교도소에서 무언가를 배워서 교도소에서 한 번 교도소를 갔다 온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범죄자로 전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B가 여기 있는 B가 바로 낙인 이론이 되고, C가 교도소 내에서 다른 감방 동기들로부터 새로운 범죄를 습득하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는 아노미 현상, B는 낙인 이론, C는 차별적 차별 교제 이론이다라는 걸 잡아낼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한 보기로서 보시게 된다면 기억은 A이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 바로 요 기억에 의례 취업 후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ABC 중에 의례 취업 후 가는 것은 바로 을은 대학에서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해 부정한 방법도 서슴지 않았다. 어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했던 가치관, 그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자신의 목표를 하고자 했던 부분, 바로 을은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없음을 알고 체념하였다. 그러던 회사가 기밀을 넘기면 거액을 주겠다는 경쟁회사 측의 제의에 응해 회사 기밀을 훔쳤다 라는 부분은 바로 가치관의 혼란이다라는 부분으로 머튼의 아노미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그 목표를 위해서 행동하는 이 부분이 머튼의 아노미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인데, 이 8번 문제는 지금 현재 2점짜리로 나왔는데 2024년도 수능에서는 이 부분이 3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밝히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회 실제론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 명목론이 있는데, 사회 실제론은 사회라는 것을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하나의 거대한 생물로 보는 거고요. 사회 명목론은 그냥 허상입니다. 그래서 사회 명목론 속에서는 사회와 개인 중에서 사회라는 것은 개인의 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합일 뿐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사회 명목론이 되겠죠. 자, 그것에 관련된 문제가 바로 8번 문제였고요. 다음 9번 문제인데요. 이 9번 문제가 굉장히 좀 사실은 계산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빈곤에 관련돼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절대적 빈곤이 있고요. 하나는 상대적 빈곤이 있는데, 먼저 이제 그 절대적 빈곤이 뭔지, 상대적 빈곤이 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절대적 빈곤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치가 있고 그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고요. 상대적 빈곤은 내가 지금 이 나라나 이 시대에서는 빈곤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시대와 비교했을 때 빈곤함을 느끼는 상태를 상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의 절대적 빈곤은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를 절대적 빈곤 가구라고 하고요. 상대적 빈곤 가구란 뜻은 중위소득. 조심하셔야 될 게 중간소득이 아닌 중위소득이고요. 중간에 분포한 위치의 소득, 중위소득이고 그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상대적 빈곤 가구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혼동하는 게
평상시 때는 많이 외웁니다. 외울 때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2분의 1이다 또는 50% 미만이다 이렇게 외우지만 실제로 문제 풀다가 상대적 빈곤이 그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다는 그 50% 미만이다라는 이 부분을 많이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잡아내시게 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바로 2번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10번 문제가 이제 계산 문제인데요. 자, 이런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이걸 지금 여기 온라인 강의에서 이렇게 다 푸는 과정을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여성 임금비 20대 기준, 상대적 평균 임금 남성과 여성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기준을 잡는 겁니다. 지금 남녀 임금을 조사했는데 여성 임금비 또 남성의 상대 평균 임금이 평균 임금은 20대 남성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연령별 남성의 상대 평균 임금. 자, 우선적으로 여성 임금비라는 얘기는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성 임금이 되겠죠. 그래서 여성 임금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거 첫째 하나랑 또 소수점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다. 반올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여기 남성의 상대적 평균. 그러니까 여성 임금은 남성의 상대적 평균이다. 라는 부분. 이 부분을 또 해석할 줄 아시면 되고요. 여성 임금 비라는 것은 88만 원이 아니라 남성 임금에 비해 88%, 20대는 남성 임금에 비해 90%, 75%, 61%, 50%, 47% 이렇게 내려갈수록 남성 임금에 비해서 여성 임금의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10대 때 여성 임금비가 88%고 60대 때 47%라고 해서 60대 여성의 임금이 10대 여성의 임금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60대 임금의 남성의 연봉이 월급이 또 임금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액수에 비해서 47%밖에 안 된다는 거지. 이 10대의 88%라고 해서 10대의 남성이 60대의 남성보다 더 돈을 많이 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이 프로테이지가 낮다고 해서 60대의 여성이 10대의 여성에 비해서 훨씬 임금이 적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함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풀게 되면 이 비율을 푸시되 대신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요 첫 번째 표를 보면 여성 임금비 이 88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대입을 시킵니다. 88을 대입을 시켰을 때 평균 임금을 X라고 하고 남성 평균 임금을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40을 대입시키면 되겠죠. 곱하기 100이 88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X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성 평균 임금을 구할 수가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 이렇게 숫자를 다 대입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여성 평균 임금과 남성 평균 임금을 구할 수 있고요. 또 남성 평균 임금과 여성 평균 임금의 차이까지도 구해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남성, 여성이라고 써져 있다고 해서 이것이 꼭 남성, 여성의 월급이다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남성이 40이라면 여성이 40의 88% 이걸 계산해 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성 평균 임금을 쭉 계산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틀린 부분을 또는 맞는 부분을 옳은 부분을 잡아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 푸는 방법은 바로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의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표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이 조건을 충분히 살펴보는 겁니다. 이 조건을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분명히 다 쓰일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또 조건에 충분히 요 단어들을 충분히 대입을 하셔야 한다라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20대 기준 연령대별 상대적 평균 임금이다. 20대 기준에 비해서 상대적 연령이라는 거, 평균 임금이라는 거, 이런 부분도 잡아내는 훈련을 해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11번 문제인데요. 11번 문제도 3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 이해 태도인데, 문화 이해 태도에 자문화 중심주의, 또 문화 사대주의, 또 올바른 문화 인식 태도로 문화 상대주의. 근데 너무 올바른 문화 인식 태도를 너무 지나치게 했을 때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는 이렇게 자문화를 낮게 평가하는가, 즉 문화를 기준으로 자문화를 평가한다는 얘기는 다른 문화 속에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죠. 또 국수주의, 내 문화만 너무 우수하다라고 하면 자문화 중심주의인데, 이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지면 내 문화만 우수하기 때문에 국수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자문화 중심주의고 어떤 것이 문화 사대주의며, 올바른 문화인식 태도로는 인간의 그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가치, 또 지금 시대 아닌 다른 시대에서도 통용될 수 있었던 그 가치를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데, 그런 보편적 가치까지만 인정을 해주자라는 문화 상대주의가 올바른 문화 인식 태도다라는 것도 이 문제 속에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12번 문제인데요. 이 자료 분석 문제입니다. 이 자료 분석 문제를 풀 때 전에는 상층, 중층, 하층 해가지고 A국과 B국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그 정도까지는 나오진 않았고요.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다이아몬드형이라면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인데, 다이아몬드형의 특징은 중위 계층의 숫자가 큰 겁니다. 즉 하층 비율은 상층 비율보다 크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지만 하층의 비율이 상층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층, 중층, 하층의 분포를 찾아내고 그것이 무슨 계층 구조니?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니? 아니면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냐? 아니면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냐? 이렇게 해서 세 가지에서 A, B, C, 상층이냐, 중층이냐, 하층이냐,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층, 중층, 하층, 상층, 중층, 하층 어떻게 포용이 되는지 이것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건 전제 조건이 다이아몬드형이니까 중간계층이 훨씬 더 커야 되겠죠. 아마도 C가 중간계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2023년도에도 나왔지만 2024년도에도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되면서 아마도 이런 형식의 계산 문제보다는 이렇게 개념을 물어보는 형식의 문제가 대신에 이제 자료를 도표나 이런 것들을 준다면 이렇게 도표를 추론하고 도표를 해석해내는 이 부분이 2024뿐만 아니라 2025년도 수능에서도 아마 이런 형식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13번 문제인데요. 이 13번 문제가 2점짜리인데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로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주류 문화, 하위 문화, 반문화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소수이지만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주류 문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의 차이는 그 문화를 얼마만큼 향유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바로 권력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문화, 이게 바로 주류 문화가 되겠고요. 권력은 없지만 권력이 없는 다른 문화, 그걸 하위 문화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하위 문화 중에서 저항이라는 단어가 또는 저항이라는 의미가 있으면 이것은 바로 반문화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반문화지만 그것이 향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주류 문화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속에서 예를 들다 보면은 과거에 하위 문화, 즉 반문화였던 그 서학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주류 문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반문화지만 그것이 세월이 바뀌면서 주류 문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은 그 관료제와 탈관료제. 자, 요거는 지금 2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나오고 있는 건데 2024년도에도 나왔고요. 2023년도에도 둘 다 3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관료제와 탈관료제를 묻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 현대사회로 가면 갈수록 관료제에서 탈관료제로 가고 있다. 즉 관료제의 단점이 뭐냐? 복지부동의 자세라든지 그 일만 잘한다. 자신한테 주어진 일만 하다 보니까 뭐 장점과 단점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나온 것이 탈관료제고, 이 탈관료제를 지금 현재 공무원 사회라든지 군대에서도 팀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탈관료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단점들을 생각해 보면 관료제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하죠. 그 목적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뭐부터 해야 합니까? 입원 수속부터 해야겠죠. 이러는 과정 중에 환자가 위독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걸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목적과 반해서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관료제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탈관료제다. 이런 부분을 14번 문제에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문제인데요. 이 15번 문제 딱 봐도 조금 15번 문제 딱 봐도 약간 머리가 좀 복잡할 부분처럼 나오죠. 바로 사회보장제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2024학년도 수능에서도 약간 중요하게 다뤘지만 이렇게 숫자로 계산 문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계산 문제는 없어졌지만 문제 개념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사회보장제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보험 서비스가 있고 공공부조가 있고 사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즉 사회보험 서비스는 금전적으로 모든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사회보험 서비스가 되고요. 공공부조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국가나 지방자치정부에서 재원을 대고 그 기준치에 맞는 사람한테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을 공공부조라고 합니다. 반면 사회 서비스는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지만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업을 통해서 근로를 하다가 저희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서 퇴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를 해준다든지 또는 새로운 일자리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사회보장제도고요.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자, 이 문제는요, 사실상 그 계산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비율을 찾아내는 건데요. A지역, B지역, 46, 36. 이런 문제는요, 참 특이하게 A지역과 B지역 또 전체, 이렇게 가, 나, 전체. 이렇게 딱 주어집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요.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딱 칸이 맞아 떨어집니다. 즉 한마디로 계산하기 좋다라는 얘기죠. 전체가 40이라는 얘기는 A지역이 46이고 B가 36이라면 보통 평균을 냈을 때 82가 되겠죠. 82의 평균이니까 41이 되겠죠. 평균이 41인데 40이라는 얘기는 이쪽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쪽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쪽에 훨씬 더 가깝다. 그래서 나 지역의 인구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몇 대 몇으로. 몇 대 몇인지는 이제 이렇게 프로테질에서 40, 41이니까 한 칸, 또 몇 칸, 이렇게 해서 비율을 따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가지역과 나지역의 인구 숫자는 알 수 없어도 몇 대 몇만큼 나지역이 가지역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크기를 비교를 해서 임의의 숫자를 두게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가 지역이 3이고 나 지역이 3대 2의 비율이다라고 했을 때 임의의 숫자 100이라면 3대 2로 숫자를 쪼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임의의 숫자로 가수급자와 비수급자를 가수급자와 비수급자를 이렇게 구하게 된다면 좀 더 문제 푸는데 숫자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숫자 비교하는데 문제 푸는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전체라는 얘기는 평균입니다. 이 평균이 40인데 이 두 숫자의 평균보다 더 작다는 얘기는 숫자가 작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훨씬 더 크다. 집단의 크기가 크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10칸으로 했을 때 몇 대 몇만큼 큰지는 또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잡아내는 것이 바로 15번 문제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것만 잡아내게 된다면 되는데, 사실상 이건 2023년도 수능까지 굉장히 그 집단의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모의고사에서도 사실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수능에서 이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EBS 특강, 수능 특강이라든지 수능 완성에는 소개됐던 문제가 6월이나 9월 모평에는 잘 등장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수능에 등장을 했던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킬러 문항으로 분석이 되는 바람에 2024년도에는 뭐 요 정도의 문제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걸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인데요. 이 16번 문제는 문화에 관련된 문화의 의미, 속성 이런 것인데, 지금 요 문제가 2023년도에는 2점짜리로 나왔지만 2024년도에는 3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요 문장에서는 문화의 속성을 고르라는 것이 그 지문이 나왔지만 2024년도에서는 한 문장에 문화의 속성이 한 가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 속에서 문화의 속성이 5가지 중에서 최소한 2가지 특징씩 각각의 문장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존의 훈련 방식은 이렇게 큰 지문 속에서 어떤 특징들을 잡아내는 거지만 2024년도 수능 문제에서는 하나의 보기 속에서 2개 이상의 문화의 속성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2개를 골라내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웠다라는 것. 이게 바로 2024년도 수능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6번이 이제 2점짜리로 나온 거고요. 다음 17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회 변동 이론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회 변동 이론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론이 있고 또 하나는 순환론이 있죠.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인데, 학생들이 그 수능 대비하다 보면은 점점 끝으로 가다 보면은 덜 대비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 지문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진화론에 관련된 것인데, 사회 진화론에 관련된 이 부분이 사회 진화론이다라는 것을 잡아내는 것은 어렵진 않지만 3점짜리로 나온 이유는 학생들이 끝까지 완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이제 사회적 소수자에 관련된 부분인데,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이며 그런 사회적 소수자가 현 사회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이런 부분들이 불평등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문제 난이도는 3점이지만 사회적 소수자와 그런 사회적 소수자들의 부당한 대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틈틈이 수업 시간에 또는 EBS 지문들을 많이 활용을 했다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인데요. 저출산과 노령화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문 속에 반드시 조건이 나옵니다. 이 조건을 충분히 활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조건을 먼저 해석을 해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유소년 부양비라는 얘기는 15에서 60세 인구 분의 0세에서 14세.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요. 유소년 부양비랑 노년 부양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부양인구죠. 즉 부양인구는 내가 같기 때문에 어떤 임의의 숫자를 딱 둬도 되는데 우리가 이게 분수잖아요. 백분율이고 곱하기 100이 있으니까 얘를 없애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부양인구를 여기도 100, 여기도 100으로 한다면 땡땡땡땡 지어지기 때문에 유소년 인구만 알면 그것이 유소년 부양비다.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푸는 방법은 부양인구가 공통점이기 때문에 임의의 숫자 100을 둬라. 100을 둬도 되고요. 만을 둬도 되고요. 그것은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T년이고 T50년이니까 T년 또 T50년의 유소년, 노년, 부양인구 이런 식으로 표를 작성을 하시면 이 문제는 정복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2023년도 대학교 2023년도 사회문화 기출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이 기출문제 2023년도 수능 기출문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계산문제가 좀 많이 포진이 됐고요. 핵심 개념보다는 계산문제라든지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계산문제로 과거에는 약간 답이 딱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갔지만 점점 이제 숫자가 딱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면서 좀 더 학생들한테 쉽게 접근은 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유형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명확한 숫자는 몰라도 집단의 크기를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등장했던 것이 2023년도입니다. 혹시라도 2024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2025년도에는 충분히 그 집단의 숫자는 몰라도 A 집단과 B 집단 중에서 어느 집단이 훨씬 규모가 큰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5년도 수능을 준비할 때도 이 정도의 그 계산 문제 정도는 정복을 해놔야 하는 것이 2025년도 수능 대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현장에서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명확하게 문제 풀 수 있는 방법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딱 제시문을 보자마자 이것은 집단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다 라는 거, 또 계산 문제를 접근할 때 가장 먼저 조건부터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3점짜리를 놓치면 1등급을 놓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훈련을 수능 보기 전까지 많이 해 나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2023년도 올패스 사회문화 2강에 대한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